벡터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벡터 매개 감염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만 걸리는 병도 있지만 사람 말고 동물도 같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걸리는 병을 동물이 걸릴 수도 있고 동물이 걸린 병을 사람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과 동물이 서로 같이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을 우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벡터 매개 감염병은 이런 그 인수공통 전염병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물한테서 사람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질병들 중에 상당수가 그 중간에 매개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곤충들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만 걸리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한테서 돌고 있는 원인체가 사람한테 오기 전에 어떤 특정 매개체를 통해서 올 수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곤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면역계를 배울 때 1차적인 방어막은 여러분 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면역학적인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화에서 진격의 거인 같은 걸 보면은 거대한 방벽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강력한 거인들도 그런 그 방벽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어지간한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기생충이건 직접적으로 사람 몸에 침투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여러분 그래서 몸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기강, 코를 통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강, 입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어떤 그런 그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호흡하는 그 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피부를 직접 뚫고서도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모기입니다. 그래서 벡터 매개 감염병이라고 하면 바로 이 모기를 통해서 오는 경우 혹은 흡혈을 하는 곤충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피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 놓여져 있고 웬만한 병원체는 이 피부를 그냥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모기나 혹은 찐득이나 같이 사람의 피부를 직접적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다면 그 매개체를 통해서 병원체가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동물들에서 유행하는 전염병, 그리고 그 전염병의 원인체가 되는 원인체들이 이 모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는 매개체 감염병이라 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그 매개체를요, 여러분, 영어로는 벡터라고 합니다. 옛날에 수학 시간에 여러분 뭐 벡터 뭐 이런 거 배우셨죠? 근데 벡터라고 하는 게 매개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거나 할 때도 매개체라는 용어로 벡터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매개체는 보통 곤충이다. 이제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개체를 반드시 박멸하거나 혹은 통제해야만 그 감염병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개체를 통해서 질병 원인체가 지금 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그 매개체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모기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모기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어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린 여름마다 모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곤충들을 통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인간 외에 자연계에 또 다른 숙주가 존재하게 되면 그 숙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도 어렵고 모기도 제어하기 힘든 마당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숙주까지 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 감염병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사람한테서만 유행하는 질병이라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역을 통해서 혹은 격리를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는데
매개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 매개체가 되는 곤충들,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간 수주들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인수공통 전염병,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전염병을 영어로 주노시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매개체, 특히 절지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넘어오는 바이러스들을 알보바이러스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같은 걸 보실 때 이런 용어를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당연히 절제동물은 웬만하면 사람의 피부를 직접 뚫을 수 있는 모기나 찐대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은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거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몇 가지를 선택해서 배울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라리아가 있죠. 이 병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황열, 일본 뇌염, 댕결. 자, 이런 바이러스와 원충성 질병들이 모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패스트, 흑사병의 원인이었죠. 이 흑사병의 원인이 되는 패스트균도 이 쥐버륵이라고 하는 흡혈을 하는 곤충을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름도 복잡한데 이거 SFTS라고 줄여서 요즘 발음을 해요. 그 얘기를 해요. 이 SFT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유행하는 병인데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드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명한 질병들을 봤을 때, 이것이 매개체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 매개체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모기는요, 여러분, 전 세계에 110조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 110마리가, 110억 마리도 아니고 110조 마리가 있대요. 거의 전 지구상에서 서식을 하는데 아주 극저온인 남극대륙이나 아이슬란드 정도를 빼면 거의 모든 곳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최소 한 15종 이상의 병원체를 전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한 해 평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기에 들어있는, 모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감염체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해 평균 약 200만 명가량이 이 모기 유래한 질병들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는 여러분 보통 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가 이제 열병, 또 하나가 뇌염입니다. 열을 유발해서 사람한테 치명상을 입히는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뇌로 번져서 사람한테 치명상을 입히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열병 하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황열이나 댕기열, 그리고 일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좀 유명하고 앞으로도 유명해질 바이러스들이고요. 그리고 뇌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 뇌염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보통 모기매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치사율 자체는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만 이제 뒤에 나올 확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흡혈은 암컷 모기가 합니다. 수컷은 흡혈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암컷이 흡혈을 하고요. 모기 침이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하나의 침처럼 생겼는데 이게 6개의 정교한 침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구멍이 따로 있고 항응고제 성분을 내뱉는, 침을 내뱉는 구멍이 따로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빨아들인 것과 내뱉는 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병원체들이 모기를 통해서 전파될 때는 반드시 모기 체내에서 증식한 다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자의 몸에 있던 혈액이 다른 환자의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흡입한 혈액은 모기의 소화관 내에서 소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분들이 분해가 된 다음에 침샘에서 자기들이 새롭게 만든 항응고제 성분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혈액을 모기가 흡수한다고 해서 그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 다른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모기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모기는 빨아들이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모기 매개 질환들은 모기에서 자라는 병원체들은 반드시 모기 체내에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하나 좀 살펴볼 게 있는데
모기가 여러분 그 옛날에 혹시 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호박이라고 하는 되게 번쩍이는 무슨 광물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그 광물 안에 모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이 모기에서 혈액을 뽑아다가 공룡을 복제하죠. 근데 뭐 영화 자체야 뭐 허구가 많지만 사실 모기가 공룡 시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모기한테서 유래하는 질병들도 공룡 시대 때 이미 존재했다고 해요. 재밌는 거는 이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혈관에서도 말라리아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병원체가 공룡 시대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운석이 충돌하기 이미 전에 70% 정도의 공룡이 이 말라리아 때문에 거의 맛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운석이 충돌하기 전에 공룡은 벌써 말라리아 때문에 거의 비몽사몽이었다. 거의 뭐 맛이 가 있는 상태였다. 근데 운석이 충돌하면서 결정타를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기서 기억해 볼 만한 거는 모기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 그리고 모기한테서 오는 질병도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의 후예가 혹시 그 조류인 걸 알고 계세요? 공룡이 진화해서 된 게 닭이죠. 우리가 맨날 먹고 뜯는 그 치킨이 원래는 조상이 공룡이었다는 거죠. 공룡이 앓고 있었던 그런 모기에서 유래한 질병들은 사실 조류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간 숙주 중에서 이 모기한테서 유래한 질병들은 조류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옛날부터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류를 통해서 감염된 여러 원인체들이 모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한테 올 수 있게 된 거죠. 초창기의 알보 바이러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절지동물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초창기에 6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505종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병원체들이 넘어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명한 모기 유래 매개 전염병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일단 말라리아입니다. 이 병은 여러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라리아는 정말 유명한 병이고 앞으로도 유명할 병이에요. 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이 걸리는 감염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이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인 말라리아는 인류 역사의 첫 장부터 스며들어 있다. 뭐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초기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에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태동했을 때부터 말라리아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오래된 질병이고 인류를 가장 많이 괴롭힌 병들 중에 하나예요. 여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역학도 배우고 미생물학도 배우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보통은 병원체가 오랫동안 특정 숙주와 같이 있으면 공생관계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면역계랑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할 테니까 너희도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몸에 수많은 대장균들이 뱃속에 드글거리지만 문제를 일으키진 않잖아요. 우리 몸에 많은 균들이 이미 서식하고 있지만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같이 들어왔던 말라리아라면 분명히 지금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공생관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말라리아는 지금도 사람을 매년 200만 명 가까이 죽이고 있죠.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숙주가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인간한테서도 적응을 해야 되고 모기한테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성이 떨어지질 않아요. 인간한테 적응을 하는 순간 모기한테서는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생관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원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담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학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 말라리아입니다. 이름부터 학자가 들어갔죠. 사람을 학대하는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라리아로 인한 고통과 통증이 심한 거예요. 우리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 간 분들이 풍토병이라는 이름으로 병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때 말하는 풍토병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말라리아입니다. 혹은 말라리아와 같이 동반된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말라리아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동네, 그 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랑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말라리아는 여러분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플라스모디움에 의한 질병입니다. 원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생충에 의한 질병이에요.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고 기생충에 의한 질병인데 이 기생충에 의한 질병이 왜 아직까지 통제가 안 되는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할게요. 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번갈아 하는데요. 사람한테서는 무성생식, 그 모기 내에서는 유성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간 숙주로 하고 모기를 종숙주로 해서 생활 양식을 공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라리아 원충은 현재까지 사람한테 감염 가능한 형태가 5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보는 플라스모디움 바이벡스 그리고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럼이 있는데 3일 열원충, 열대 열원충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이 3일 열원충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성이 없어서 치료가 좀 용이해요. 그리고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운 거는 맞는데 치료가 가능하고 뒤에 나올 열대 열원충보다는 훨씬 더 좀 경미한, 좀 낮은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3일 열원충이라고 해요. 3일에 한 번씩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3일 열원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4일 열원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일 열원충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얘는 이제 4일에 한 번씩 증상이 나타나서 4일 열원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난형 열원충 그리고 좀 드물긴 한데 원순위 열원충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말라리아는 이 열대열원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성이 아주 강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약제에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라리아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특징인데 그 증상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뒤에 또 자세히 할게요. 이 말라리아에 대한 진단은요, 여러분 혈액 도마를 통해서 말라리아 원충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적혈구인데 여기 이상하게 점 같은 게 박혀 있죠. 이게 지금 말라리아 원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생뚱맞게 반원 모양의 뭐 이상한 세포가 보이죠. 이거는 말라리아의 생식세포들입니다. 이렇게 혈액을 도말했을 때 직접적으로 혈구에 박혀서 이제 혈구를 파먹고 있는 기생충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해요. 앞에서 봤던 이 5가지의 인체 감염 가능한 말라리아들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대요. 이 혈구에서 보이는 모양들이.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서 어떤 말라리아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라리아 생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면은 그 말라리아 원충에 있는 포자소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자소체가 어디로 가느냐? 감염된 다음에 혈관을 타고 바로 간세포로 갑니다. 그 간세포 안에서 파고 들어가서 그 간세포를 파먹습니다. 그 안에서 약 1주에서 2주가량 휴식기를 거쳐요. 그러니까 이 1주에서 2주간의 휴식기를 우리는 잠복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한 개의 포자소체가 약 1만 개의 분열소체로 변태하게 됩니다. 이게 기생충이고 곤충이기 때문에 변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의 포자소체가 간세포 안에 타고 들어가서 약 1만 개의 분열소체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일시적으로 터져 나와요. 간세포에서. 당연히 간에 데미지를 주겠죠. 터져 나온 분열소체가 어디로 가느냐? 혈액으로 곧바로 침투해 들어와서 혈액 속에 깔려있는 적혈구들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적혈구 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 적혈구를 파먹습니다. 혈액 내에 여러분 기생충이 존재하게 되면요.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돼요. 여러분이 앞선 시간에서 아마 면역학 시간 염증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혈관에는 무수히 많은 염증 세포들이 존재하고 그 혈관 안에 직접적으로 외부 항원이 존재하게 되면 염증 세포들이 거의 발작에 가깝게 흥분하게 돼요. 걔네들이 내뿜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에 적용을 해서 체온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폐혈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혈액 내에 세균의 항원,
혹은 외부 항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혈관 내에 존재하는 외부 항원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혈관 안에 무수히 많은 백혈구들이 존재하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앞마당에 외부 항원이 들어올 정도니까 아주 심각한 감염 상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간 세포의 침투에 들어온 이 포자 소체가 1만 개에 달하는 분열 소체로 늘어나서 일순간에 혈액 안으로 타고 들어왔을 때, 터져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쇼크같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파고 들어온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적혈구 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적혈구 내로 들어가면은 포자 소체가 분열체가 되고 다시 분열 소체가 돼서 또다시 적혈구를 터트리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온 분열 소체가 또 다른 적혈구 내로 파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원충들이 적혈구 내로 파고 들어가고 그 파고 들어간 다음에 잠깐 동안 잠복해 있다가 다시 터져 나오고 이런 걸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니까 혈관 내에는 외부 항원이 존재했다 사라졌다 존재했다 사라졌다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임상 증상도 일순간 체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 내의 적혈구들을 이 원충들이 파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파먹는 시간 동안은 항원이 없어지니까 잠잠해졌다가 다시 다 파먹고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다시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서 48시간마다 3일 열원충의 경우에는 그 48시간마다 3일을 주기로 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기를 앓았을 때 체온이 보통 40도를 넘지 않을 거예요. 사람 몸이 40도가 넘어가면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괴롭습니다. 물론 저는 넘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요. 엄청나게 괴로운 현상이 3일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낫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질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붙은 병이 되겠죠, 이름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상 증상이 말라리아의 특성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라리아를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느꼈겠지만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서 터져 나올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곤충이기 때문에 변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이나 백신으로 이 말라리아를 막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기생충인데다가 그 세포 내에서 나올 때마다 모습이 바뀌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뀐 것에 적응할 약물이나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병이고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막는 데는 좀 이런 복잡한 이 말라리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주기적인 반복적인 적혈구의 침범과 파괴에 따라서 열 발작이 반복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대 열원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여타의 다른 말라리아들보다 증식 속도도 빠르고 한번 걸렸다면 몸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적혈구를 전부 침범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파괴적인 면에서 월등히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감염된 적혈구는 여러분 일단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정상적인 적혈구가 아니에요. 탄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적혈구가 아니라 내강이 이미 파먹히고 맛이 간 적혈구다 보니까 이게 끈적끈적해집니다. 그게 끈적하다 보니까 혈관을 틀어막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지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열 때문에 괴로워 죽겠고 혈관이 막히니까 바로 하부에 있는 장기들이 괴사도 유발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경색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 그 혈관 막힌 아래에 존재하는 기관들은 바로 괴사가 시작되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전신 장기에 문제가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혹시 그 감염된 환자들 보면 그 굉장히 깡마른 분들인데 배만 이상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절대로 비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말라리아가 여러분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간세포를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혈구를 때려 부시잖아요. 부서진 혈구들이 여러분 걸려지는 필터 기관이 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플린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여러분 일종의
그 필터링하는 기관이에요. 혈액을 필터링하는 기관인데 부서진 그 적혈구들 대부분의 그 부스러기 같은 게 그 비장에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장이 커져요. 비장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면서 그 복부 전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그렇게 배가 팽창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말라리아 감염으로 인해서 그 비장이 확대되면서 나온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끔찍하죠. 일반적인 여러분 잠복기는 3일 열원충의 경우에는 10에서 15일, 열대 열원충의 경우에는 8에서 한 15일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잠복기라고 하는 게 간세포에 침투해서 혈액으로 터져 나오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열대 열원충의 경우에는 3일 열원충보다 훨씬 더 여러모로 강력하다. 그거를 말씀드렸고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증상은 여러분 오한, 발열, 발한입니다. 오한이라고 하는 건 추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발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열이 나는 거. 발한이라고 하는 거는 땀이 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고 한 번 상승하면 2에서 6시간 동안 그게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뇌에도 타격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열원충의 경우 48시간, 4일 열원충의 경우 72시간, 열대 열원충의 경우 36에서 48시간 뒤에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속 설명해드린 거죠. 자, 이게 사람한테서 신나게 적혈구를 파먹고 나면 이 말라리아가 다시 모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몸에서는 무성생식을 하고요. 모기 몸 안에서는 유성생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 몸 안으로 돌아가서 유성생식을 해야 되거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특이한 거는 사람 몸에서 이 모기한테 물릴 수 있게끔 그 모기가 좋아하는 신호화학 물질을 분비하도록 유도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악하죠. 그렇게 해서 모기 몸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혈액에서 봤던 그 생식세포들이 모기 체내에서 결합을 하고 그것들의 자손이 퍼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포자소체가 침샘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다른 숙주를 감염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한테서 감염되는 형태 그리고 모기한테서 감염되는 형태를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존속해온 게 말라리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치사율이 25에서 50%라고 합니다. 이게 한 번 걸리면 절반 가까이가 죽어 나간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전체 말라리아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속된 발열 때문에 사람 뇌도 타격을 받고 그래서 언어 능력 소실 혹은 사지마비와 같이 후유증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말라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서운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병들이 복합적으로 감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단독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기보다는 여러 말라리아와 또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같이 걸려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직도 아프리카는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는가? 왜 항상 아프리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빈국의 모습을 띠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말라리아라는 겁니다. 매년 300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국가적 손실이 있고 인적인 자원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발전 그리고 경제를 발전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간세포 내에 들어간 말라리아는요,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잠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복해서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몇몇 경우에는 이게 잠복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잔류할 수도 있습니다. 45년 동안 잠복했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잠복은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거고요.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에 잠복을 해서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여러분 인류 역사와 함께했던 병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이 말라리아로 인한 질병들이 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선서하셨을 거예요.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이분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한 기록을 남긴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라리아의 종류별로 임상 증상들을 구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 19세기 말까지 모기가 병을 옮긴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말라리아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모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렇게 좀 꾸정물이 있고 좀 더러운 습지들입니다. 이런데 딱 봐도 모기 많게 생겼죠. 이런 그 늪지에서 나오는 안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안개를 들여 마셨을 때 저렇게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히포크라테스조차도 모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안개나 공기에 의해서 감염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헛발을 짚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라리아를 통제를 못했어요. 핵심은 모기를 방지하는 건데 모기를 방지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공기만 죽어라 욕했던 거죠. 그게 세균이 밝혀지고 이제 현미경이 나오면서 세균도 알게 되고 기생충도 알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몇몇 실험들을 통해서 말라리아가 모기한테서 옮겨진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기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방지 작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요, 여러분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을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예언에 따라서 그 부름을 피하려고 무슨 서쪽 경로라고 하는 데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늪지대였던 거죠. 이 늪지대를 지나면서 모기에 물린 걸로 추정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오한과 발열과 발한을 그대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바벨론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독주를 퍼먹었다고 해요. 앞에서도 잠깐 봤겠지만 말라리아가 간세포부터 때려부시는데 그렇게 독주를 먹어댔으니 사실 버틸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도 말라리아로 인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말라리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황열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황열은 여러분 기생충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 플라비비리데라고 하는데 플라비비리데에 속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댕기열도 플라비비리데인데 옐로우 피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렇게 간과 신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건 조직 사진인데요. 간세포가 파괴되고 신장세포가 이제 염증이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이제 바이러스의 항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탐지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이 사진을 뭐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황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데 그 바이러스가 간세포와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는 죽겠죠. 바꿔 말하면 간이 죽어나가고 신장이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이 하는 역할은 물질 대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독작용이죠. 그런 기능들을 못하니까 사람이 못 버티는 겁니다. 신장도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몸을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고 그 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다 기능 부정이 되면서 죽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은요, 여러분, 나중에 간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 혈액 속에 이제 담즙까지도 같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 이 토를 할 때 담즙이 섞여 나오면서 혈액과 담즙이 섞여 나오면서 검은색 토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막 검은색 토를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무섭겠죠. 아주 죽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해요. 이 옐로우 피버가. 다만 좀 다행인 거는 1937년도에 이미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약 3,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노예 무역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발생하는 곳들이 대부분 아프리카 아니면 남미예요. 이쪽에서 발원해서 노예 무역을 통해 여기로 넘어간 거죠.
세 가지 형태의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정글 형태, 혹은 중간 형태, 그리고 도시 형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영장류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영장류가 있죠. 그래서 영장류와 영장류끼리 혹은 영장류와 사람끼리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게 정글 사이클이고요. 이게 모기가 이제 사람끼리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끼리만 이제 사람한테서만 그 전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도시 형태가 얼반 형태가 되겠습니다. 얼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남미겠죠. 남미는 이제 영장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댕기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아까 봤던 옐로우 피버랑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비 비리데에 속한 바이러스입니다. 플라비 비리데라고 하는 그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여기에 속한 애들이 대부분 절지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넘어와요. 모기한테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그러면 일단 플라비 비리데를 의심해 보면 좋습니다. 이 댕기는요 여러분 네 가지 혈청형이 알려져 있어요. 1, 2, 3, 4 네 개의 형태가 있는데 이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병원성이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자세한 경위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댕기열 정도는 여러분은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아까 봤던 옐로우 피버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랑 저기 남미에만 이제 좀 발생이 있는데 댕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가요 여러분 한국에서 국내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서식하는 모기의 종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게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제 댕기열 환자도 언젠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 댕기 바이러스는 여러분 그냥 감염이 되면 거의 병변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요. 댕기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아프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살짝 미열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문제는 댕기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후에 그것과 다른 혈청형이 감염됐을 때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4개의 혈청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혈청형 1번 혈청형 댕기에 감염이 되고 그 후에 회복이 된 다음에 2번 댕기열에 2번 혈청형 댕기열에 감염이 되면 그때는 급성으로 쇼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봤던 질병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A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체가 있을 때 그 항체가 여러분 질병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걸 말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형 댕기에 감염이 되면 일형 댕기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기겠죠? 근데 그 일형 댕기에 대항하는 항체가 뒤이어 감염된 이형 댕기는 전혀 막지를 못하고 중화시키질 못하고 도리어 이형 댕기를 증폭시키는 감염을 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식세포 계열의 이런 면역세포가 타깃이에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세포 안에 감염이 돼서 그 세포 안에서 증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항체에 결합된 바이러스는 이 면역세포가 탐식하기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체가 있음으로써 자기의 먹이가 되는 세포에 더 쉽게 더 쉽게 접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AD라고 하고 항체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더 증식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이 사실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당연히 요거는 좀 바이러스를 좀 더 연구를 해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서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나올 수 있다. 서로 다른 혈청형에 감염이 됐을 때 오히려 항체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일형에 대항하는 항체들은 정확하게 그 바이러스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이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항체가 항원에 더 강하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혈청형에 따르면 이 항체들이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걸 로우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피니티가 떨어지게 되면은 항체가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먹이가 되는 대식세포에 대한 침투만 용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번 국내에 유입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가 아열대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번 서로 다른 혈청형에 감염이 됐을 때 항체에 의해서 증폭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오게 되느냐? 두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댕기 헤모레이지 피버 그리고 댕기 쇼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용어만 다르지 사실 같아요. 댕기 바이러스가 과도하게 증폭이 되면서 이 증폭된 댕기 바이러스들이 혈관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채기를 흥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혈관을 공격하고 일종의 출혈 반응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 출혈 반응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거의 응급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모 연예인이 이제 이 댕기에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알아누우신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모기만 우리가 봤는데 찐드기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SFTS라고 할게요. 이 SFTS는 여러분 그동안은 사실 뭐 알려져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만 보이는 병이라는 거예요. 얘가 찐드기가 매개하는 병인데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찐드기 안에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그 찐드기가 사람을 물 때 넘어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도에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찐드기인데 지금 보시면 요 4개의 찐드기가 다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건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라고 해요. 이름도 어렵죠. 지금 이게 암문 상태인데 혈액을 물게 되면 이렇게 통통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혈액을 얘네들이 빨아들이면서 이제 바이러스는 또 내뱉게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열을 동반하면서 이제 쇼크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진드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 노출될 확률이 적은데 산에 일하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풀숲에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찐드기에 물릴 수가 있고 그 찐드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서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 질병이 SFTS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찐드기가 살아있는 5월에서 11월 달에만 딱 발생을 해요. 겨울과 봄에는 없습니다. 풀이 많은 진드기가 유행하는 그 산간 구름 지역이 감염의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여러분 한국과 일본, 중국밖에 없어요. 잠복기가 대략 한 0에서 16일인데 일단은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 곤란이나 의식저하, 위장관 출혈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대체로 한 30% 정도고요. 나이가 많으시고 면역계 기능이 좀 저하된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고연령층에서 발생하면 치사율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사실 이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좀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연령층에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서도 이 SFTS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가축도 걸리는 병 같은데 정확하게 항원은 채집된 적이 없고 항체만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숙주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 뒤에